자, 오늘은 이제 43차시고요. 오늘 교과서 148에서 15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학습 목표는 파동의 전반사 원리를 이용한 광통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이 전반사는요, 결국에 전부 반사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줄여서 전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빛이 이제 굴절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빛의 속력은요, 그 공기랑 진공이랑은 거의 비슷해요. 공기의 굴절률이 1이면은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1이면 공기에서 1.0003이거든요. 1.0003.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끝에 3으로 끝나잖아. 그 0 3개. 1.0003 이거든요. 그게 뭐 거의 1이에요. 예. 그래서 물에서의 속력이 더 느립니다. 그래서 보면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물 쪽보다 공기 쪽이 더 큰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굴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만큼 반사되면 70만큼 굴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굴절의 법칙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굴절의 법칙이 V1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사인 세타 2이거든요. 그러니까 V1은 물에서의 빛의 속력이고 V2는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이니까 또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얘랑 얘는 상수입니다. 그러면 세타 1이 커지면요, 세타 2도 커지겠죠. 사인 세타 1이 커지면 사인 세타 2도 커지니까요. 근데 이렇게 키우다 보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에 요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임계각이라고 해요. 네, 생각해보면, 자,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더 커지면요, 굴절각이 90도보다 더 커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굴절의 법칙을 써보면은 임계각이 해가 존재하지를 그 굴절각에 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굴절각이 1보다 크다라는 이상한 조건이 돼버려요. 근데 사인 값은 1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자연이 되게 신기한 게, 굴절의 법칙에서 굴절각이 존재하지 않는 그 상황이 실제로 굴절이 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죠. 굴절의 법칙에서 굴절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실제로 굴절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순간 갑자기 굴절하는 빛이 없어지니까 전부 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자 보세요. 이까지는 굴절을 하죠. 그러니까 반사하는 빛이 별로 없죠. 근데 탁 전반사하는 순간 반사하는 빛이 갑자기 확 밝아집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이 빛의 세기하고 이 빛의 세기가 거의 같거든요. 물론 이제 얘가 이제 완전히 투명하지 못하면 점점 약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반사 직전과 직후를 보면 그 세기가 거의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반사, 전부 반사되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사는 이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사가 되는 범위는 요 범위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전반사가 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반사 관련된 문제는 항상 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넓다라는 것은 전반사가 잘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범위가 넓으려면 임계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래서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넓다,
전반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인계각이 잦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입사각이 인계각일 때 굴절각이 90도거든요. 그럼 인계각이 작다라는 것은 요 굴절각과 인계각 사이의 각도의 차이가 큰 거잖아요. 그 말은 두 매질에서의 속력의 차이가 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걸 또 달리 얘기하면 두 매질의 굴절률의 차이가 크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요게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이 다 같은 의미고 말이 바뀌어도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인계각인 상황에 대해서 굴절의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빛의 경우니까 이제 절대 굴절률을 이용해서 식을 써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N1 사인 인계각은 N2 사인 90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요 사인 90도가 얼마입니까? 1이죠. 1이기 때문에 요 인계각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사인 인계각은 N1분의 N2 이렇게 됩니다. 이걸 속력으로 따지면 N1은 V1분의 C고 N2는 V2분의 C죠. 그래서 1, 2의 순서를 바꾸면 되죠. 얘는 V2분의 V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계각이 존재할 조건은요. 사인 값이 존재할 조건이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으려면 최소한 인계각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인계각이 존재할 조건을 잘 보면 속력이 느린 쪽에서 속력이 빠른 쪽으로 입사를 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이 그림을 그대로 떠올리면 되죠. 90도가 법선과 이루는 각 중에 가장 큰 각도예요. 그래서 인계각과 90도의 각도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인계각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야지만 전반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굴절률로 치면은 거꾸로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지만 최소한 전반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전반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인계각이 존재할 조건은 항상 입사각 90도, 굴절각 90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속력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굴절률로 치면 이렇게 일단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이 상황에서 또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커야지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뭐 거의 얘기를 다 한 건데요. 좀 광섬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광섬유를 통해서 이제 광통신을 하게 되는데 요 광섬유에서 이제 명칭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요 가운데 이제 빛이 이렇게 전반사하면서 나아가는 요 부분을 코어라고 합니다. 요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클래딩이라고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얘네들이 전반사하려면 얘네들이 최소한 요 법선과 이루는 각 입사각이죠. 요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계각인 상황을 덧대어서 그려보면 요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요게 이제 인계각이죠. 이게 90도고요. 그러면 요 인계각 90도 비교해보면 각도가 인계각이 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를 이루는 물질은 빛의 속력이 클래딩을 이루는 물질보다 느려야 됩니다. 속력이. 굴절률로 치면은 커야 되죠. 그래서 코어는 빛의 속력이 느리고 굴절률이 크면서 투명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투명하냐 하면은 깨끗한 물보다도 더 투명해요. 순수한 물보다도. 그래서 한 100m 두께에도 밑이 보일 정도로. 근데 물은 100m 정도 수심이 되면은 바닥에 안 보이거든요. 아무리 맑아도. 근데 요 광섬유는 그 정도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반사는 전반사하니까 반사에 의해서는 빛 손실이 없고요.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의 또 손실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전반사를 하면 멀리까지 빛 신호를 손실 없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전반사가 활용되는 예와 몇 가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이게 직각 프리즘인데요. 얘도 이제 보면 요 빛의 세기하고 요 빛의 세기가 거의 같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굴절되는 빛이 안 보이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요 유리는요, 인계각이 45도보다 커요, 작아요? 예, 작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법선과 이루는 각이 얼마예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45도잖아요. 근데 전반사 했잖아요. 그럼 이 45도가 인계각보다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계각의 상황을 덧대어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계각은 45도보다 작습니다. 이 그 프리즘의 굴절률이 한 1.5 정도 내외 되거든요. 1.6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인계각이 45도보다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러 가지 이제 전반사의 현상이나 활용된 예를 보면 이 수족관의 물고기가 수면에 비쳐 보이는 거. 이거 이제 여러분 물고기 집에 키워 보면은 종종 보게 되는데 물고기가 막 이렇게 위에 비쳐가지고 두 마리로 두 배로 보이고 막 이러죠. 이거 프리즘을 이용한 거. 요거는 이제 요걸 이용하면 이제 쌍안경 같은 경우에 이제 빛의 경로를 손실 없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 이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뭐 과학이나 행사나 이런 데 부스 운영으로 할 만한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레이저 물줄기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컵에다 구멍을 뚫어서 물을 이렇게 한 다음에 레이저를 쏘면 요 레이저가 여기서 이제 전반사하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손을 갖다 대보면 손에 그 레이저의 상이 맺히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결국에 요게 코어고 주변이 클레딩이라고 볼 수 있죠. 물 속에서의 속력이 더 느리잖아요. 공기보다. 예. 뭐라고?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세요. 두 번 갔다 오면 안 됩니다. 갑자기 나 또 이거와 관련해 질문하는 줄 알았네. 요게 이제 강섬유예요. 이제 아까 물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강섬유 안에 코어가 속력이 느리고 굴절력이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레이저를 쏘면 강섬유를 따라서 막 이동해서 끝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걸 이용하면 내시경 같은 데 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 같은 경우에 막 선 같은 걸 집어넣잖아요. 그 끝에 이제 그 조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섬유가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럼 조명에 비춰서 반사된 빛이 광섬유를 통해서 전반사되어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그 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했지만 이거는 이제 쌍안경에서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의 경로를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요 눈 사이의 거리보다 요 사이의 거리가 더 멀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모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프리즘이 이용이 됩니다. 전반사를 이용한 빛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데 이제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결국에 광 케이블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광통신입니다. 광통신. 그럼 생각보다 모르는 애들이 있던데 우리가 미국과 예를 들어서 이제 통신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통신하느냐? 사실 바다에 광 케이블이 깔려 있어요. 태평양 건너는. 왜냐면 이게 무선 통신이요. 이게 모든 걸 무선 통신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기 뭐야 가 누구 전기차 테슬라 거기서는 막 그 인공위성으로 이제 통신을 하지만 그것도 조금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저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 세계가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요 광통신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거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기 신호로 정보를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통신으로 보낼 때는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빛은 주로 적외선을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강섬유를 통해서 보내면 멀리까지 빛 손실 없이 신호의 손실 없이 안전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기에서 그 빛 신호를 수신해서 전기 신호로 다시 바꾸면은 정보가 전달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강통신이 기존의 구리선을 이용한 전기를 신호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방식에 비해서 장점은 뭐냐 하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가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빛의 경우에 진동수가 다르면은 그 다른 진동수의 빛에 다른 정보를 또 동시에 보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보낼 수 있으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속력이 획기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선을 이용한 것은 결국에 전류를 흘리는 거니까 열에 인한 손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전반사를 이용하니까 빛 손실이 거의 없어서 멀리까지 전송이 에너지 효율적으로 보낼 수가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단점은 이제 돈이죠. 구리선에 비해서 이제 설치 및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선 그 제일 큰 게 뭐냐면 끊어지면은 구리선은 그냥 피복 벗겨서 대충 꼬아가지고 전기 테이프 감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광 케이블은 이게 끊어진 것을 복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저는 직접 경험해 봤는데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논산훈련소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내가 보통 막 되게 뭐 자세한 걸 써요. 이렇게 인적 사항을. 그때 이제 대학교에서 동아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뭐 그런 거였거든요. 뭐 이렇게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물리 교육 이런 동아리였어요. 그런 걸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 뜬금없이 정보통신망 운영병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역사적으로 이제 대전에 가면 육군통신학교라고 있거든요. 육군통신학교에서 3주간 후반기 교육을 받고 정보통신망 운영병으로 발령을 받은 대한민국 1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정보통신망 운영병이 있었는데 따로 후반기 교육을 하진 않고 그냥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는데 딱 저부터 제가 1기거든요. 저부터 이제 육군통신학교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갔거든요. 그때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 후반기 교육이 되게 좋은 게 다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무실의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냥 위아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고 나면 자유롭게 막 탁구도 치고 이렇게 좀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즐겼던 이런 기억이 나고, 일과도 되게 좋은 게 학교잖아요. 일과가 학교랑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체조하고 밥 먹고 등교를 합니다. 가방을 메고 안에는 교재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수업을 해요. 진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해가지고 7교시인가 막 6교시인가 7교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그때 들어오는 분도 군인인데 군인 같지가 않아. 그냥 군인 중에도 그런 군인이 있더라고. 가르치는 군인이 있더라고요. 그냥 교수님이에요. 선생님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통신에 가서 각종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는데, 그 중에 실습도 하는데 그 중에 했던 실습 중에 하나가 광 케이블을 접속시키는 실습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광 케이블을 접속시키는 그 기기 자체를 못 만들었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 기기 한 개의 가격이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광 케이블이 끊어지면 그 모양이 좀 비뚤비뚤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단 깨끗하게 자릅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로. 그래서 단면이 아주 매끈하게끔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거를 서로 맞닿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열을 가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열을 가하면 얘가 녹았다가 굳으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아까 구리선은 봐봐, 그냥 대충 피부 벗겨가지고 꼬아서 전기 테이프 감으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되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렵긴 해도,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한 번만 깔아놓고 잘 관리만 하면 이제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광통신이 이제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고 좀 실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11월 수능 1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매질 A에서 원형 매질 B에 입사각 세타원으로 입사한 단색광 P가 매질 B와 매질 C의 경계면에 인계각 세타 C로 입사하는 모습을, 인계각 세타 C로 입사를 했으니까 굴절각이 몇 도겠어요? 90도겠죠? 이렇게 좀 그려놓겠습니다. 다음 나는 C에서 B로 입사한 P가
B와 A의 경계면에서 굴절각 세타2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기억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했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법선이 친절하게 그려져 있죠.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르고 파장이 길다 그랬죠. 진동수는 같고요. 다음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얘는 지금 세타1이죠. 세타1이고 얘는 제가 미리 나중에 풀이할 때 필요하니까 이 연장선을 그어 볼게요. 그럼 여기 원의 중심에 이어지겠죠. 요 법선이 결국에 원의 중심을 향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이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 때문에 요 각도가 결국에 뭐가 되겠습니까? 예, 세타 C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세타 C하고 세타 1을 비교해 볼게요. 요 광선의 연장선이 요거잖아요. 그럼 요 각도가 바로 세타 1이잖아요. 그럼 세타 1이 세타 C보다 크죠. 크기 때문에 요 A에서의 속력이 B에서의 속력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A에서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죠. B에서의 속력도 B에서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의 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파장도 A 쪽이 더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죠? A에서가 B에서보다 깁니다. 그 다음에 세타1과 세타2를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요거랑 이제 세타1은 왼쪽에 있고 세타2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 둘을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도 제가 연장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 법선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 보면 자, 요 각도를 세타3라고 할게요. 요 각도를 세타3. 그러면 요게 반지름에서 이등병 삼각형이니까 요 각도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세타3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좀 비교해 볼게요. 여기 좀 법선을 다시 연장해서 이렇게 그리면 얘는 지금 90도죠. 법선과 이루는 각이. 근데 이 각도는 90도보다 커요, 작아요? 90도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얘가 90도보다 작다라는 것은요. 요 세타3하고 세타-C를 비교해 보면 세타3가 세타-C보다 작다라는 의미죠. 저 보세요. 요 BC 똑같은 매질 경계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의 각도가 얘는 90도일 때 세타-C면은 얘는 90도보다 작으면 세타-C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세타2니까. 그래서 세타-C가 세타3보다 큽니다. 요게 세타3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세타3고 얘는 세타3보다 커요. 그러면 얘가 세타2니까 얘는 세타2보다 큰 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세타2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굴절 전반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상황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그 각도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문제에 다 단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 나가 보면 돼요. 그래서 세타1이 세타2보다 크죠. 거꾸로 해놨네요.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인계각은 세타-C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사이의 속도의 이제 대소관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면 A하고 B 사이는 일단 여기서 구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B하고 C 사이도 한번 해볼까요? 요 B하고 C 사이의 속력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커요? C가 더 크죠? 이게 인계각하고 90도, 90도가 무조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일단 B는 속력이 제일 느린 게 확실합니다. 근데 요 사이의 차이하고 요 사이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면 어디가 각도의 차이가 더 커요? 여기는 다 B 쪽은 다 세타 C잖아요. 근데 얘는 90도고 얘는 세타1으로 90도보다 작습니다. 그럼 요 사이의 각도 차이보다 요 사이의 각도 차이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더 차이가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됩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의 인계각은요. A와 B 사이의 인계각은 B와 C 사이의 인계각보다 지금 전반사가 더 잘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잘 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지금 보면 각도의 차이가 더 적죠? 전반사가 더 잘 되지 못하는 조건입니다. 그 말은 인계각이 크다라는 거죠. 인계각이 작아야지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헷갈리면 여러분 이렇게 적으세요. 여기 보면 B하고 C 사이가 C 사이보다 전반사가 더 안 되는 조건이죠. 네. 그러면 인계각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A하고 B 사이가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은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계각이 작은 거고 둘 사이의 속력 차이가 큰 겁니다. 근데 A, B 사이가 B, C 사이보다 속력 차이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사가 잘 안 될 조건이에요. 안 될 조건은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좁으니까 인계각은 더 큰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좀 헷갈리는 게 인계각이 작아야지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입니다. 이게 약간 긍정 부정문이 반대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꾸로 해서 틀려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3년 11월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면 가. 반원형 매질 ABC를 준비한다. 나. 그림과 같이 반원형 매질을 서로 붙여놓고 단색광 P의 입사각 I를 변화시키면서 굴절각 R을 측정하여 sin R 값을 sin I 값에 대해서 나타낸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굴절의 법칙을 한번 써보면 V1분의 sin I는 V2분의 sin R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공식을 어찌 보면 좀 알아야지 좀 풀 수가 있었던 이런 문제였어요. 구체적으로 완전히 뭐 계산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식의 구조를 알았어야지 좀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기억.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자, A, B를 비교해 보고 있으니까 실험 1의 결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실험 1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눈에 띄는 점을 하나 찾아보면 요 점이 딱 떨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sin i가 0.5일 때 sin r이 0.75죠. 그러면 sin i하고 sin r 중에서 요걸 놓고 비교해 보면 뭐가 더 큽니까? sin i, sin r 중에서 sin r이 더 크죠. 그럼 속력이 어느 쪽이 더 크겠어? V2 쪽이 더 큽니다. V2 쪽이. 그러니까 굴절해서 들어가는 쪽이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굴절각이 더 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VA하고 VB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커요? 요 각도가 큰 쪽이 더 빠르다 그랬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굴절률로 치면 어떻게 돼요? NAMB. A 쪽이 굴절률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죠? 예, 굴절률은 A가 B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P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했는데 B하고 C를 비교해 보고 있으니까 이건 또 실험 1을 놓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뭐 아무 점이나 놓고 보죠. 뭐 빨간색으로 점을 찍어 볼까요? 좀 애매하네. 얘는 요래 놓고 볼까요? 0.5인 순간. 예. 그럼 sin i가 0.5일 때 sin r은 0.5보다 작죠. 그래서 요 점을 놓고 보면 식이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얘는 입사하는 쪽의 각도가 더 큽니다. 그죠? 각도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이제 비교해 보면 속력이 B하고 C를 비교해 보면 B 쪽이 속력이 더 빠른 거고요. 그리고 굴절률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미쳤다. NA가 아니고 NB, NC 비교해 보면 C 쪽이 굴절률이 더 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P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죠? 거꾸로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1에서 sin I0 이꼴 0.75인 입사각 I0로 P를 입사시키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했는데요. sin I0가 0.75면 요 상황이네요. 그래서 요 상황에 놓고 보면 수학적으로 sin R 값이 존재하지 못하죠. 여기 보면 결국에 이렇게 되면 sin R 값이 1보다 큰 상황이잖아요. 이 때문에 그 굴절각, R은 굴절각이죠. 이 굴절각이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은 곧 굴절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 상황은 곧 전부 반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 인계각은 뭐겠습니까? 인계각은 사인 인계각은 요 값이 되겠죠. 사인 인계각은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이제 사인 i가 더 크면, 그러니까 요 인계각보다 더 큰 입사각이면 이제 굴절각에 대한 존재가 없으니까 굴절이 되지 않고 전반사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실험실에서 해볼 실험인데 미리 좀 그 원리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직각 프리즘을 이용한 실험인데요.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 직각 프리즘을 이제 여기서 관찰을 할 건데요. 하리보 젤리를 여기에 하나 놔두고 여기에 하나 놔둘 겁니다. 그러면 요 A, B 중에서 누가 보일까요? 아니면 둘 다 보일까요? 둘 다 안 보일까요? B만 보입니다. A에서 반사된 빛은 이렇게 굴절돼서 이렇게 가버려요. 근데 여기서 반사된 빛 중에서 전반사, 전반사 해서 이렇게 들어온 빛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것을 실험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 텐데, 잠시만요. 소리 좀 줄이고. 요게 근데 요 프리즘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좀 질이 떨어지는 프리즘이어서 투명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좀 흐릿하게 보여요. 여기 보면 빨간색이 보이긴 하죠. 여기가 보면 여기 이제 아까도 봤듯이 여기 이렇게 돼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반사된 빛이 이렇게 해서 주변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해도 여기 얘는 안 보이고 얘에 반사된 빛이 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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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사해서 이렇게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빨간색이 보이죠? 근데 좀 흐릿하게 보이죠? 이 세 개는 진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프리즘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눈보다 그 핸드폰 카메라 성능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로 보면 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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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사에서 보이는 게 아주 흐릿하게 보입니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보입니까? 보이죠? 빨간 거. 조금 더 좋은 프리즘으로 하면은 이게 선명하게 보일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그런 실험이고요. 이 실험이 상당히 신기한데 영상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인데요. 쿵푸 팬더. 여기 위에 그 덮개 유리를 한 100장 정도 깔 겁니다. 그럼 이제 얼굴이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덮개 유리 이렇게 깔아요. 점점 흐릿해지죠.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죠. 한 100장 정도 깔면은 여기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2층에 있는 덮개를 제가 몰래 이렇게 뿌려와서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원래 생물 시간에 쓰는 그러지만 살짝. 근데 얘를 이제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덮개 유리 100장으로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요. 요거를 90도 돌립니다. 90도. 90도 돌리면 얼굴 보이죠? 그죠? 뭐 얼굴이 막 따라오죠, 막. 따라와서 이게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반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까 덮개 유리를 그냥 바로 100장 덮었을 때는 일부 투과 일부 반사, 일부 투과 일부 반사, 일부 투과 일부 반사하면서 계속 반사에 의해서 손실이 일어납니다. 투과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불투명한 물질에서 빛이 멀리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옆으로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세우면 각각의 덮개 유리의 이 면을 따라서 빛이 전반사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들이 모여서 아까 그 쿵푸 팬더의 얼굴이 상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반사와 관련된 실험이어서 나중에 굴절 실험하면서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